네, 사회복지 실천의 중범위 거시적 실천 방법. 두 번째, 사회복지 행정입니다. 행정. 행정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뭐 정치를 한다, 뭐 군사상을 관리 운영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네, 행정은 공공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구체화하려는 조직의 행동, 조직이 움직이는 행동, 그리고 조직을 운영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행정이에요. 근데 이 행정도 이제 큰 의미와 작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정책 결정과 기획 이런 것도 우리가 큰 의미로 행정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미시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개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작은 개념의 행정은 어떤 조직의 재량과 집행 관리 방법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거시적인 행정은 정치적인 성격까지 들어가는 정책 결정까지 포괄한다. 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도 되고, 또 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는 기획 관계까지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같은 의미인데요. 협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협의가 앞에 얘기했던 미시적인 개념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작은 개념. 네, 협의는 작은 개념. 광의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가 넓은 개념, 거시적 개념.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광의의 개념. 네. 협의의 개념은 앞서 설명했던 대로 사회복지 실천하는 방법 혹은 사회복지 실천하는 기관의 운영관리 이런 거고요. 넓은 의미로는 사회복지 조직의 총체적 활동, 네, 혹은 사회복지 정책까지 포함하는 전체까지 포함하는 국가의 사회복지 실천 정책 수립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이 행정을 왜 배워요 우리가? 네, 여러분들 사회복지 기관이라든가 혹은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행정력, 행정능력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운영 관리하는 방법, 또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 또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기획 방법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행정은 특징이 있어요. 사회복지 행정은 특징이 6가지가 있는데, 조직의 원료가 인간이다. 이 원료라는 말을 쓰니까 뭐 왠지 인간이 좀 약간 뭔가 너무 뭐 식재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물건 같네요. 그러니까 조직의 근간은 인간이다. 근간이라는 표현이, 근간은 인간이다. 네, 이런 표현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이다. 그리고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한 것이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이다. 단점을 주로 제시했더라고요. 이 아센필드라는 학자는. 네, 목표가 모호하고 애매하다. 이거는 문제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 조직이 사회학, 인문사회학, 사회과학 이런 데는 목표가 100이 될 수가 없어요. 몇 퍼센트다. 좀 나아졌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향상이 됐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약간 모호하고 애매하다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결과를 얻는데 불완전한 지식을 사용한다. 이분은 좀 우리를 무시했는가? 네, 이거는 이제 불완전하다는 건 여전히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자연과학처럼 100대 0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과학은 뭐 이를테면 A라는 물질을 넣어갖고 B라는 물질을 섞으면 C라는 물질이 나온다. 이런 자연과학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향상이 됐다. 몇 퍼센트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 쪽을 쓰면은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못하다. 이제 나중에 사회과학은 그렇죠. 성공률이 20% 개선됐다. 이거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자연과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가 아니니까 높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것을 이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될 거예요. 돼요. 예. 네. 핵심적인 활동은
일선 조직 요원들이 활동을 한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일선 조직에서 말단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중요한 활동들을 하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의존한다.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그러죠. 우리 뭔가 전문성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뭐예요? 우리 사람들에게 권위를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권위라는 건 뭐예요? 그 분야에 공부를 많이 했느냐, 그 분야에 얼마나 근무를 했느냐, 그 분야에 얼마나 논문을 냈느냐, 뭐 이런 거죠. 어떤 이를테면 그 분야의 박사다, 전문가죠. 그 분야의 근무를 10년 이상 했다, 전문가입니다. 그 분야의 논문을 뭐 수십 편 냈다, 매우 전문가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전문성을 나타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됩니다. 네, 당연히 의존해야 됩니다. 네,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표준 척도가 없다? 없지는 않고요. 좀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 표준 척도가 많아요. 생각보단 없지는 않고요. 우리 사회과학에서만 쓰는 표준 척도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준 척도가 뭐가 있을까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우울증 검사, 뭐 자살률 척도, 뭐 성격 검사, 이런 걸 우리가 표준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하센필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근데 그런 행정의 특성이 있어요. 약간은 모호하고 약간은 자연과학보다는 결과가 더 확실하지 않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복지 행정을 해야만 합니다. 더 나은 행정을 해야 되니까. 아까 퍼센테이지 얘기했잖아요. 실수율을 더 줄이죠. 좀 더 자살률을 줄이고, 좀 더 주민의 욕구를 줄이고, 좀 더 사회 문제를 줄여나가는 그런 거죠. 100% 효과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 사회가 컴퓨터가 아닌 이상. 네, 그러면 이런 행정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질 필요가 있고 특성이 있느냐라는 거죠. 네. 뭐 현실적 사고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한 걸 접근하고, 또 대안 능력이 있어야 되겠고, 뭐 우선순위도 설정하고, 무엇보다 관료제나 조직 이론에 능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학년 때는 제가 그런 과제들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능통하기 위해서는 많이 참여해보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료에서 운영하는 공청회 혹은 토론회 이런 데를 한번 가보면 굉장한 공부가 됩니다. 네. 효과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능력, 그리고 권위와 권한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가로서 필요한 기술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행정의 조직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쓰는데, 이 이론은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학자마다 다른데요. 일단 이렇게 해요. 옛날 이론, 네, 그리고 뭐 최근 이론, 이런 거죠. 언제가 최근이고 언제가 옛날일까요? 네,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 시대적인 기준이 다르죠. 100년 전에 최근은 100년 전이었겠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현대의 최근 이론이다 라는 것이고, 지금으로 봤을 때 이거는 우리가 과거의 고전적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고전적 이론이라는 건 상당히 역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 고전적 이론이 어찌 보면은 원조 이론이다, 원조 족발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게 상당히 고전적 이론이면서 그 과학적 논리성이 있어요. 네, 관료제 이론인데요. 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간의 그 비인간적인 면도 있지만 합리적인 지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인간은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행정이란 건 뭐예요? 관료적인 것이 상당히 들어가 있지 않나요? 이 관료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인 지배, 이 지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에게 결제받고 누군가에게 상급자가 있고 누군가에게 인사고과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인간이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부만 잘하고 친인척만 다 진급하게요. 네. 그래서 합리적인 지배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바로 관료제다. 네. 이런 겁니다. 당연히 지배받는 건 당연하다. 그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자의 명령이 정당한 권리다. 네. 상급자가 명령했는데 그걸 어겨요. 그 하급자에게 높은 점수를 주겠어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합리적인 지배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뭐 명령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합리적인 법과 규정에 의한 지배가 합리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료주의 이론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조직을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인데요. 어디 얼마나 과학적 관리론으로 조직을 장악하고 사회복지 행정이 잘 되는가 볼까요? 인간은 보상받기 위해 일한대요. 당연하죠. 보상이 없이 일하겠어요. 칭찬이든 뭐 성과급이든 이런 거 받겠죠. 그러려면은 생산성을 높여야 되겠죠. 네, 보상을 줘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1000만원어치 일을 해요. 근데 보상은 보너스를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00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직에서 엄청 생산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런 게 이제 자본주의론하고 관련된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분업화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자동차 하나를 조립하는데 한 사람은 바퀴만 조립하고 한 사람은 엔진만 조립하고 한 사람은 핸들만 조립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한 사람이 모두 다 조립하면은 뭐랄까 좀 분업화, 전문화 이런 것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표준화, 분업화, 전문화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상을 해주면은 생산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이런 과학적 원리를 이렇게 요약했어요. 과학적 관리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라. 그건 뭐예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해라. 가장 능률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아예 근무 자체를 설계를 해버려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조직이 굉장히 행정력이 뛰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을 선발하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훈련해라. 네. 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려면은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겠죠. 이런 자격자, 이런 경력자, 이런 면접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야겠죠. 경제적 유인 방법을 써라. 결국에는 뭡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죠. 보상. 그래서 보상으로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있게 하고요. 보상을 해주면은 동기부여가 돼요. 자, 회사는 1000만원 벌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100만원 밖에 안 주네? 아, 나 일 안 해야겠다. 나 손해본 것 같네? 그것이 아니고, 그 회사가 굴러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생산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물론 꼭 보상을 돈으로만 하지 않습니다. 뭐 지임급이라던가 뭐 상장이라던가 뭐 칭찬이라던가 이런 것도 보상이 있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 사회복지 행정이 조직이 잘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기능적인 제도를 도입해라. 이건 뭐냐면은 각각의 기능을 가져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기술적인 재능, 기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리자 업무 따로, 직원 따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관계 이론인데요. 네, 인간관계 이론은 우리가 조직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비공식적 관계도 있어요. 고향 사람, 뭐 친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관계를 잘 활용하면 그 조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조직이 너무 많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비공식적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 그 조직이 오히려 더 생산성이 높아지고 더 그 조직이 잘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강조하고 또 조직 구성원의 정서적 측면을 중시해줘요. 그러면 조직원들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생산성도 우리가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이론. 체계 이론입니다. 체계 이론 여러분에게 많이 설명했는데요. 모든 우리 세계는 반드시 체계가 있다. 체계가 존재한다.
이런 게 체계 이론이죠. 그리고 어떤 인간은 결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 속에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조직이란 다양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또 그 메커니즘 안에 다양한 체계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산 하위 체계, 이런 건, 생산과 관련된 업무 수행을 강조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는 체계, 이것도 필요합니다. 어느 조직에서 직원들끼리 싸울 수도 있잖아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계화의 체계는 이제 외부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꼭 내부만 아니고 외부도 내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다면 외부를 관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또 적응하위 체계. 뭐 사람에 따라 적응을 잘 못하죠, 조직에. 그래서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관리하위 체계. 네. 이거는 이 조직 자체 체계를 조종하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조종하고 통합하고 뭐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관리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거. 자, 그러면 가장 근대적인, 가장 현대적인 이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자, 목표 관리를 해라. 목표.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직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 목표를 명확히 해야만이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되고 그 목표가 효과적으로 진행됐는가를 확인하고 또 안 됐다면은 평가 후에 그거를 피드백, 환류하고 또 환류했다면은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직은 어떤 사회복지 행정기관은 행정관리는 이 목표를 선정함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 다음 에드호크라시 이론, 뭐 에드호크라시 참 어려운 말인데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특별 임시 조직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TF팀 아세요? 태스크포스. 네, 임시적으로 모여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자기 조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뭘까? 우리나라 코로나 해결 TF팀 이런 거죠. 그러면은 뭐 경제부에서도 한 명이 오고 또 기재부에서도 한 명이 오고 보건복지부에서도 한 명이 오고 또 뭐 청와대에서도 한 명이 오고 지방정부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한 10명 모여요. 그래가지고 특별 임시 조직을 만들죠. 그래서 코로나가 해결되면 다시 해체돼서 본 조직으로 가요. 네. 약간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질적인 전문가들, 서로 다른 전문가들이 어떤 특정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새로운 집단을 구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새로운 전문 팀을 구성해 나가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행정조직 관리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총체적 품질 관리. 이건 뭐냐면 총체적이잖아요. 약간 앞서 얘기했던 목표 관리랑 비슷해요. 네. 총체적.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지 않냐.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직은 소비자를 만족할 수 있게 서비스에 개선을 할 수 있게 이게 최우선의 목표다. 거기에 맞춰서 모든 관리 내용들이 뭐 품질 보증, 뭐 조직,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돼서 소비자를 만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존재하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행정 이론입니다. 네. 그 다음에 리엔지니어링. 자, 엔지니어링을 다시 한다라는 거죠. 이건 재설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설계한다. 왜 그래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면 항상 그 계획대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계획이 잘못 세울 수도 있잖아요.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 계획, 뭐 과정 이런 뜻인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공정, 이런 방법들, 이런 뭐 과정들, 이런 경로들, 이런 것들을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분위기에 맞게 새롭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언제든 이렇게 리엔지니어링 경영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사회복지 행정 조직이 좀 더 잘 될 수 있다. 네, 그런 이론이 되겠어요. 네. 학습 조직 이론. 학습 조직 이론은 무슨 뭐냐면 공부하란 거예요. 공부해라. 네. 학습을 통해서 서비스 향상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직과 인력은 계속 학습을 해라. 그래서 학습 방법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야만이 그 행정 조직이 발전한다. 네, 공부를 계속해라. 별로 공부를 많이 하는 건 바라지 않아요. 네, 적당히 하는 건 좋아요. 필요해요. 꼭 필요한 공부를 해야죠. 네. 인파워먼트 이론. 인파워먼트는 아까 여러분 앞서도 설명했고 많이 인파워먼트의 뜻은 제가 설명했어요. 인파워먼트 뭡니까? 역량 강화, 뭐 권한 증대, 힘을 길러주는 것,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죠. 인파워먼트. 그래서 관리자가 힘을 실무자에게 줘요. 우리 사회복지학에서는 인파워먼트를 지금 행정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회복지학에서는 인파워먼트를 보통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힘을 길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행정에서는 관리자가 실무자에게 힘을 준다 이런 거죠. 힘만 주면 안 돼요. 항상 모든 그 권한은요 책임이 따라요. 권한만 있으면 어떻게 책임이 따라야죠. 그래야 그 일을 책임지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개인은요 잠재 능력이 나와요. 새로운 능력이 발휘가 돼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인파워먼트. 그러면 그 조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원칙과 전제가 있는데, 사회복지기관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적응 유연성을 다 가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인파워먼트, 우리 직원들이, 우리 같이 근무자들이, 또 실무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아무리 무능한 직원이라도 능력이 다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좋은 얘기죠.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해결 방법이다, 도전이다, 이렇게 하는데 노력하면은 어떤 행정이든 잘 움직일 수 있고 그 조직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인파워할 때는 이렇게 대화나 타협, 상호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사회복지 행정에 관련된 개념이라던가 관련 이론, 모델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